자, 여러분 이어서 그 58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8번이요. 배송센터 L로부터, 예, 여기 L이죠? L로부터 모든 수요 지점 1부터 6까지의 최단 경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을 때 구성된 네트워크의 전체 거리는 얼마냐? 괄호에 보시면은 이건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뭐 3km, 1km, 2km. 이것은 결국 보면은 이건 최단 경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게 최단 거리로 모든 수요 지점을 갖다가 어떻게 공급이 가능하게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L에서 3으로 가는 게 L에서 3으로 갈 것이냐 7로 갈 것이냐, 이럴 땐 당연히 3으로 가야 최단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L에서 1로 갔을 때 이런 경우는 이제 3km가 되겠죠. 3km.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1에서 뭐 3, 2, 1인데 1로 가는 게 빠르겠죠. 예, 최단 거리. 그 다음에 1에서 4로 갔을 때 1km. 킬로미터죠. 예, 1km. 그 다음에 그 1에서 또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죠. 3. 왜냐면 2로 가느냐 3으로 가느냐, 당연히 2km가 단거리겠죠. 1에서 2를 갔을 때는 1에서 3으로 갔을 때 이건 2km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3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왜냐면 4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가는데 3이 더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3에서 2 코스로 갔을 때는 이건 3km가 되고, 다음에 2에서 이렇게 갔을 때 2에서 5 코스로 갔을 때는 2km죠. 예, 2km. 최단 거리가 2km. 그 다음에 5에서 6으로 갔을 때, 이 코스가 5에서 6 코스 갔을 때 1km죠. 1km. 이게 최단 거리죠. 예.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모든 코스를 다 갔죠. 예, 이렇게 연결이 전부 됐고, 이렇게 되면은 3, 4, 5, 6, 9, 10, 11, 12, 12km가 되죠. 12km. 합하면은 12km. 최단 거리는 2번이다. 자, 다음 59번입니다. 예, 이거 택배 표준 약관에 대한 그런 문제죠. 이거 잘 나와요. 이 택배 표준. 택배가 우리 실생활에 많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화물 운송에서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택배 표준 약관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운송물이 포장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청했을 때는 사업자는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예, 할증요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사업자는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게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300만원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수탁 거절이 가능해요. 예, 맞는 내용이죠. 3번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자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한다. 50만원 한다. 그래, 실손해액을 이렇게 손해배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4번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여기가 틀렸네요. 이것은 21일이 아니라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14일입니다. 5번 운송장의 인도 예정일에 기재가 없는 도서 및 산간 벽지의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수탁일부터 3일 이내에 운송물을 인도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0번입니다. 60번. 자, 60번 수요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 옳은 것은, 이건 일단 정답은 4번이에요. 예, 4번. 통행 배정 모형 중에는 반복 배정법하고 분할 배정법이 있다. 그래서 1번은 어디가 틀렸냐면은 화물 발생 모형 중에서 원단위법, 성장률법, 성장인자법이 있다. 여기서 성장인자법은 이 화물 분포 모형입니다. 요게
화물 분포 모형. 그 다음에 2번 화물 분포 모형 중에서 중력 모형과 노진 모형이 있다. 여기서 노진 모형은 이 화물 분포 모형에 포함이 안 돼요. 이건 빠져야 되죠. 그래서 화물 분포 모형은 중력 모형, 그 다음에 뭐 성장 인자법, 뭐 이런 게, 뭐 성장 인자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자법, 뭐 등등등. 자, 3번. 수단 분단 모형 중에 통행단 모형과 엔트로피 극대화 모형이 있다. 이 엔트로피 극대화 모형은 이거 수단 분포 모형이 아니라 이건 화물 분포 모형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이 부분이 틀렸어요. 4번 맞고. 교통망 5번. 교통망 평행 배정법은 용량비 제약 모형이다. 이것은 교통망 평형 배정법하고 그 다음에 용량 제약 모형, 이것은 전부 둘 다 이것은 통행 배정 모형이에요. 통행 배정 모형. 통행 배정 모형이다. 그러니까 4번 얘기하죠. 4번. 4번을 얘기합니다. 둘 다 교통망 평형 배정법의 용량비 배정 모형 모두 다 통행 배정 모형이다. 그 정답은 옳은 것은 4번이에요. 4번. 다음은 61번 보실까요? 예. 우리나라 그 연안 해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61번. 우리나라 연안 해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죠?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죠? 예. 1번. 선사와 화주 간의 지속적인 관계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장기 용선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그렇죠? 선사와 화주 간에 좀 장기 용선 계약하고 서로 간에 그 윈윈하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활성화 방안 중에 하나가. 2번. 연안 선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선박 금융 기법 개발을 통해 연안 선사의 경영 합리화 추진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 선사의 경영 합리화 필요한 내용이죠. 활성화 방안. 3번. 연안해운은 육상 운송 수단에 비해 환경 친화적인 운송 수단으로 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연안해운 같은 경우에 요 친환경적 운송 수단. 그러니까 우리가 철도까지 해갖고 모달 시프트라고 하죠. 모달 시프트. 그러니까 화물 자동차 운송에서 철도나 이 연안해운 이쪽으로 그 운송을 전환하는 게 모달 시프트다. 다음은 4번. 현행 연안 운송 사업의 등록 기준은 선박 한 척, 세 척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등록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요 해운법 시행규칙 제 그 3조에 보면은요, 요 연안 운송 사업의 등록 기준은 선박 세 척 이상이 아니라 한 척 이상, 한 척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네요. 예, 4번이 한 척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세 척이 아니라 한 척이다. 5번. 선봉량 과잉을 방지하고 적정 선박량의 유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예, 그렇죠. 우리나라 연안해운 활성화 그 방안 중에 하나죠. 정답은 61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틀린 거죠. 자, 62번. 이건 열차 페리 복합 운송 얘기죠. 열차 페리 운송 방식은 해상 운송하고 해상 운송 플러스 철도 운송이 가지는 장점을 효과적으로 접목시킨 복합 일간 운송 방식이다. 열차 페리 운송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예. 자, 1번. 하역 처리의 빈도가 감소된다. 그렇죠? 복합 일간 운송. 2번. 포장의 간이화에 따른 비용이 절감된다. 한편 이게 포장을 해가 실어 놓으면은 그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3번. 손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아, 이게 틀렸네요. 예. 정답은 3번인데 보시면은 이 열차 페리 복합 일승의 그 복합 일관 운송의 장점이 아닙니다. 손해배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거든요. 그 일반적으로 복합 운송 그 증권의 기본 전제라는 것은 이 운송인은 전 구간에 걸쳐 갖고 화주한테 이 단일 책임을 지거든요. 단일 책임. 운송인은 화주한테 단일 책임을 진다. 그래도 뭐 손해, 이 복합
복합 일간 운송의 열차 페리 운송의 장점에는 해당해요.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뭐 구간별로 뭐 이렇게 그 명확하가 이런 것은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4번 항만 하역 시간의 단축이 가능하고 5번 파손 위험의 발생이 저하된다,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62번에는 요 열차 페리 운송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해당되겠습니다. 63번입니다. 자, A 플랜트에서 B 지점까지 A에서 요 B까지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가스를 보내란다. 보낼 수 있는 최대 가스량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최대 수송량 계획법하고 이제 해당이죠. 네, 최대. 그러니까 최대 가스량을 구하는 건데 요게 최대 수송량 계획법의 그 핵심은 이 각 경로에서 최대 수송량이라는 것은 그 경로의 가장 작은 용량에 제한을 받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잘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할당이 끝나면 그 구간은 폐쇄가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최대 가스량을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A에서 1에서 5에서 B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A에서 1, 5, B 이런 경우에는 가장 작은 게 6톤, 2톤, 5톤이죠? 가장 작은 게 2톤이죠? 2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A에서 1 갈 때 6톤에서 2톤 빼면은 4톤 남고 여기는 구간이 2톤 전부 보내면 폐쇄가 되죠. 여기는 5 빼기 2니까 여기는 3톤이 남고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는 A에서 그 다음에 1로 가서 3 가서 B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는 2톤이죠? 2톤. 네. 그 다음에 A에서 1로 가서 3호로 갔다가 그 다음에 B로 가는 방법. 그러면 여기는 4톤, 2톤, 4톤이니까 2톤의 영향을 받죠? 2톤. 가장 작은 용량의 제한을 받죠. 그러면 여기는 4 빼기 2니까 2톤 남고 여기는 2톤이 가면은 여기 구간이 폐쇄가 되고 여기는 2톤 남겠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A에서 2로 갔다가 2로 가서 6으로 가서 B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A에서 2로 갔다 6으로 갔다 이렇게 가는 구간. 그러면 7톤, 3톤, 8톤이니까 3톤의 가장 작은 3톤의 영향을 받죠. 그러면 7 빼기 3이면 4톤이 남고 이 구간은 폐쇄가 되죠. 네, 폐쇄가 되고 여기는 8 빼기 3이니까 5톤이 남죠. 그래서 여기는 3톤. 다음에는 그 A에서 2로 갔다가 4로 갔다 6으로 갔다 B로 가는 경우 이렇게 A에서 2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2톤, 4톤, 2톤, 5톤이니까 2톤의 영향을 받죠. 그러면 여기는 2톤이 남고 여기는 2톤 남고 여기는 구간이 폐쇄되고 여기는 5 빼기 2니까 3톤이 남겠죠. 그러면 여기는 2톤 최대로 보는 게 그래서 이걸 전부 합산해주면 2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2니까 6, 7, 8, 9톤이 되겠죠? 9톤. 정답은 1번 9톤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할당이 끝나면 아까 그 구간이 폐쇄가 된다. 그리고 최대 수송량 계획본 각 경로의 최대 수송량은 그 경로에서 가장 작은 용량의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할당이 끝나면 그 구간이 폐쇄가 된다. 이렇게 이제 폐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63번에는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4번입니다. 이것은 그 지상 조업 장비에 대한 문제인데요. 항공화물 운송에 필요한 지상 조업 장비의 하나로 적재 작업이 완료된 항공화물의 단위 탑재 용기. 이 단위 탑재 용기를 우리는 ULD라고 하죠. ULD. 유니트 로드 디바이스라고 그러죠. 항공에서 터미널에서 항공기까지 견인차에 의해서 연결해서 수평 이동하는 장비. 그러니까 이것은
견인차에 연결된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그 자체의 기동성이 없다는 거죠. 앞에 트랙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끌려다니는 거죠. 여기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 트랙터고 요게 이제 끌려다니는 거. 이걸 달리라고 합니다. 달리. 그러니까 달리.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아, 죄송합니다. 정답은 4번. 달리죠. 달리. 여기다 제가 달리라고 써놓고 여기서는 잘못했네요. 예. 정답은 64번에 3번이다. 예. 3번. 자, 65번 보겠습니다. 65번. 화물 자동차, 요것은 이제 고정비하고 변동비에 대한 그런 묻는 문제인데요. 화물 자동차 운송 원가에서는 운송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따라서 표준 원가를 계산해야 된다. 운송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하는 거죠. 예. 여기 보면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나오죠. 변동비. 고정비가 뭐예요? 이건 생산량의 증감 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갖다가 고정비라 그러죠. 쉽게 해서 일을 안 해도 나가는 것들 있죠. 그럼 뭐 감가 상각비라든가 뭐 인건비라든가 이자 지급 이자 같은 거, 보험료, 세금, 일반 관리비 이런 것은 생산량의 증감 없이 그냥 이렇게 일정하게 나가는 돈 있죠. 나가는 비용들. 이게 고정비라고 합니다. 고정비. 픽스드 코스트죠. 그 변동비는 그하고 또 반대죠. 이 생산량이 증가했을 때, 즉 일을 했을 때 발생하는 그 비용이죠. 뭐 연료비라든가, 그죠? 우리가 뭐 차량을 갖다 운행을 한 화물 자동차를 운행을 하면은 기름값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차량을 수리한다든가, 또 소모품비, 뭐 타이어라든가 오일 교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일종의 그 변동비라고 볼 수 있죠. 자, 요걸 기준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이 고정비는 뭐 세금 같은 것도 이제 고정비에 들어가는 거죠. 자, 1번 고정비는 화물 자동차 운송 거리 등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맞는 내용이죠. 네. 다음은 2번 변동비용은 운송거리, 영차거리, 운송 및 적자량 등의 변동비나 원가를 말한다. 이게 변동비용이죠. 네. 맞는 내용이고. 3번 고정비 대상 항목은 감가상각비, 세금, 공과금, 인건비 등이 있다. 이건 생산량의 증감하고 상관없이 일정하게 그 발생하는 비용이라겠죠. 맞는 내용이죠. 네. 4번 변동비는 운전기사의 운전 기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맞아요. 다음은 변동비 대상 항목은 연료비, 광열수소비, 복리후생비가 있다. 이건 변동비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고정비죠. 고정비. 그러니까 여기 연료비는 이 변동비죠. 연료비는 뭐 변동비라고 볼 수 있고, 광열수도비나 복리후생비 요것은 고정비다. 고정비. 그래서 이게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5번이죠. 5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료비는 변동비에 맞는 내용이고, 광열수비, 복리후생비는 고정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거죠. 변동비가 아니다. 65번에는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번 보실까요? 66번. 철도 화물을 운송할 경우 화차 취급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차 취급. 자, 보면은 1번 화물을 대절한 화차 단위로 운송한다. 맞는 내용이죠. 예, 맞는 내용. 2번 운임원 화차를 기준으로 정하여 부과한다. 예, 맞죠. 3번 일반 화물의 단거리 운송에 많이 이용한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예. 이 화차 취급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 운송이 아니라 이 부분이 틀렸는데, 이게 아니라 장거리 운송, 그 다음에 중량이라니까 그러니까 대량 화물을 운송할 때 많이 쓰죠. 대량 화물. 그러니까 장거리 운송하고 대량 화물 운송에 많이 쓰는 게 화차 취급이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정답은 3번이네요. 네, 3번. 그 다음 발착역에서의 양하역 작업은 화주 책임입니다. 그 다음 특대화물, 유화물 등에게는 할증 제도가 있다. 할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할인 같은 게 하는 경우가 있죠. 사유화차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강원도라든가 그 충청도, 뭐 충북 쪽에 가면 그 사유화차들이 많아요. 그 저런 시멘트 회사의 차량이라든가 이럴 때는 할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 그 사유 화차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운임을 갖다가 디스카운트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거의 할증 제도에 반대. 그러면 할인 제도는 뭐 사유 화차라든가 또 저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것은 뭐 대량 화물 굉장히 많이 대량 화물 같은 경우는 정말 할인 이런 제도가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다음 67번입니다. 67번 수출되는 FCL 풀 컨테이너 노드죠. 만재 화물이죠. 예. FCL 화물의 해상운송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업무 흐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것은 한번 보시면은 이것은 5번이 정답이네요. 예. 5번. 디귿 먼저 선적 요청서죠. 예, 선적 요청서.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SR이라 그래요. SR. shipping 리퀘스트. 예. 그래갖고 이건 화주가 선주한테 이렇게 신청하죠. 그 다음 두 번째 기기 수령증. 기기 수령증은 우리가 ER이라 그래. ER. 예, ER. 여기서 이퀴먼트 리시트 해갖고 이거 운송인이 선사에 가갖고 이 공 컨테이너를 수령할 때 쓰는 그 기기 수령증. 그 다음에 부두 수치증이 있어요. 그 세 번째가 부두 수치증. 부두 수치증은 우리가 도코 리시트 DR이라고 일반적으로 합니다. DR 도코 리시트. 요거 이제 선사가 컨테이너 화물을 갖다가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인수했다는 그 증빙 서류를 갖다가 그 부두 수치증이라 한다. 그 다음 서류가 본선 수치증이거든요. 이것은 MR이라 그래요. 본선 수치증 MR. 이건 그 메이트스 리시트라고 해갖고 이거 본선 화물 수령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선에서 적재한 그 화물을 가지고 수취했다는 증거로 이건 1등 항해사가 화주한테 발급하는 서류가 이 MR 본선 수치증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화증권 BL을 갖다 발급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 순서대로 선적 요청서, 그 다음에 기기 수령증, 그 다음에 부두 수치증, 그 다음에 니얼 본선 수치증 MR,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화증권 BL, Bill of Lading.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필요한 서류들 업무 흐름의 순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다. 67번에. 다음 68번입니다. 이건 화물 자동차 재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옳은 것은 1번 최대 적재량은 실질적으로 적재 운행할 수 있는 화물의 총량으로 도로 법령상 적재 가능한 축하 중 식품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예, 맞는 내용입니다. 예, 맞는 내용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정답은 옳은 것은 1번이네요. 자, 2번은 왜 틀렸냐? 공차 중량은 연료, 냉각수, 윤활유 등을 제외한 운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상태의 중량을 말한다. 이것은 이 부분이 틀렸어요. 이것은 공차 중량이라는 게 사람이나 화물을 실지 않고 연료나 냉각수, 윤활유를 만재하고 이거 제외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틀린 거죠. 만재하고 가득 싣고 운행에 필요한 기본 장비를 갖다가 같은 상태의 차량 중량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차 중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제외한다. 이게 틀리고 만재하고 이래야 맞죠. 네. 다음 3번 차량 총 중량은 승차 정원을 제외한 화물 최대 적재량 적재 시의 자동차 전체 중량이다. 이것은 차량 총 중량이라는 건 이게 이제 이것도 틀렸는데 이건 승차 정원하고 최대 적재량 적재 시의 총 중량을 갖다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승차 정원을 갖다가 제외한다 그랬거든요. 그 요 부분이 틀렸어요. 제외한다는 게. 요거 차량 총 중량은 결국 보면은 승차 정원하고 승차 정원 플러스 화물 최대 적재량 이렇게 돼야 차량 총 중량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승차 정원을 제외한다니까 이 부분이 틀렸다. 승차 정원하고 화물 최대 적재량 이걸 갖다가 적재 시의 총 중량을 우리가 차량 총 중량이라고 한다. 4번 하중은 차륜이 지나는 접지면에 걸리는 차바퀴 있죠. 바퀴가 지나는 접지면에 걸리는 전체 최적 차축 하중에 합니다. 이것은 접지면에 걸리는 전체 차축 하중 합이 아니고 이것은 각 차축
축당 하중을 얘기해요. 이걸 갖다 축하중이라고 합니다. 축하중. 전체 차축하중의 합이다. 이거 틀렸고 이게 맞는다면 각 차축당 하중. 그러니까 각 차축 있죠. 하나씩 그 차중의 하중을 갖다가 축하중이라고 한다. 5번 승차 정원은 운전자를 제외한 승차 가능한 최대 인원수를 말한다. 승차 정원이라는 게 운전자를 제외하는 게 아니라 이게 틀렸죠? 포함. 운전자 포함한 승차 가능한 최대 인원수를 갖다가 우리는 승차 정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원 한 명은 평균적으로 55km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55km. 자, 그래서 정답은 요것은 그 옳은 게 1번입니다. 최대 적재량. 다음 69번인데요. 자, 화물 자동차 운송 정보 시스템에 관한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자, 보시면은 이게 옳지 않은 것은 1, 2, 3, 4번은 이게 전부 ITS, 그다음에 GIST, AVLS, TRS. 일반의 ITS가는 우리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건 시스템.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2번에 GIST라는 게 이게 운송 부분 지리정보 시스템을 얘기하거든요. 지리정보 시스템.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AVLS. 이것은 이동체 위치 파악 시스템을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이동체, 움직이는 거 있죠? 이동체 위치 파악 시스템을 얘기한다. TRS, 이건 트렁크드. 트렁크드 라디오 시스템에 주파수 공용통신이라고 일반적으로 하죠. 주파수 공용통신. 주파수 공용통신. 5번이 이게 틀린 내용이거든요. VTS는 화물자동차 최종 배송지에 대한 최적 운송 경로를 탐색하는 운송 경로 시스템이다. 이런데 이 VTS라는 게 이것은 그 해상 교통 관제를 얘기하거든요. 이거 해상 교통 관제. 그래서 베젤 트래픽 서비스라고 해갖고 해상 교통 관제거든요. 그 여기서 얘기하는 화물 자동차의 최종 배송지에 대한 최적 운송 경로를 검색하는 운송 경로 시스템. 이건 라우팅 시스템이죠. 라우팅 시스템. 그 정답은 5번이다. VTS는 해상 교통 관제를 얘기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라우팅 시스템이다. 69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0번. 다음 그림은 5개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망이다. A, B, C, D, E 5개죠. 어느 특정 상품에 대한 각 지점의 수량은 각각 A 지점에 20톤, 그러니까 20톤, B 지점이 25톤, 그 다음에 C 지점이, 죄송합니다. B 지점이 25톤, 그 다음에 C 지점이 15톤, D 지점이 10톤, E 지점이 30톤. 이거 각 지점 수유량이죠. A 지점 수유량은 20톤, B 지점은 25톤. 수유량 가중치를 고려한 평균 운송거리를 최소화하는 위치에 평균 운송거리를 최소화하는 위치에 배송센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최적의 위치는 어디냐? A냐, B냐, C냐, D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져보면은 이게 먼저 A부터 보면은 A 같은 경우는 여기가 수유량이 20톤이죠? 20톤 곱하기 요 거리가 이게 킬로미터죠? A 같은 경우는 2하고 4죠? 2하고 4 플러스 2 6이 나요? 그러니까 2, 6, 12 이거 120km 120이죠? 근데 B 같은 경우엔 B는 어때요? B는 25톤 수유량이 25톤이죠? 25톤 곱하기 B 같은 경우에는 2, 4, 1 이렇게 되죠?
2 플러스 4 플러스 1 하면 7이죠? 25톤 곱하기 7이 하면은 175.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몇 톤이죠? 수유량이 15톤. 15톤 곱하기 이것은 4. 이쪽으로 또 4. 또 3. 6이죠? 4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6. 니코로 15톤 곱하기 이렇게 되면 255. 그 다음에 D. D는 10톤이죠? 네, 수유량이 10톤 곱하기 D는 1, 3, 5죠? 이렇게. 1 플러스 3 플러스 5. 니코로 하면은 10톤 곱하기 9. 90. 90. 그 다음에 2. 요거는 2는 수유량이 30톤이죠? 30톤 곱하기 여기 2는 5, 6 이렇게 되겠죠? 5, 6 이렇게 2에서 5 그럼 6kg 5kg 6kg 5 플러스 6 하면은 30 곱하기 11 하면은 330 나오죠? 330 그러면은 여기서 평균 운송거리를 최소화하는 위치에 배송센터를 갖다 설치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 가장 운송거리가 가장 짧은 곳이 보면은 120, 175, 255, 90, 330 여기는 90이죠. 90이 가장 그 평균 운송거리를 최소화하는 거리죠. D가 90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 그러니까 평균 운송거리를 최소화하는 위치는 값이 가장 작은 D 90이죠. 90 D 이 부분 요 D에다가 그 배송 텐트를 갖다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71번입니다. 요것은 운송수의 탄력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 요것은 다음은 운임에 관한 운송수의 탄력성을 나타내는 수식이다. 수식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을 순서대로 놔야 한 것은 탄력성은 C 나누기 D 분의 A 나누기 B거든요. 예. 이것은 탄력성이라는 것은 결국 보면은 이 운임 수준하고 수요 변화폭에 대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되겠죠. 예. 보면은 C는 이게 수요 변화폭이죠. 예, 수요 변화폭. 그 다음에 D가 그러니까 수요 수준을 얘기하겠죠. 수요 수준 나누기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 운임에 관련된 거죠. 운임 변화폭 나누기 이것은 운임 수준을 얘기하겠죠. 운임 수준. 그러니까 운임이라는 게 결국 운송의 하는 가격을 얘기하거든요. 가격이요. 그러니까 운송수율은 일단 운임 그 가격의 변동에서 일반적으로 좀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운임 변화폭 나누기 운임 수준에서 정답은 이렇게 되면은 그 5번이 되겠네요. 네, 5번. A가 운임 변화폭, B가 운임 수준, C가 수요 변화폭, 수요 수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자, 72번. 이건 운송 시스템의 합리화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 트럭의 적재율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적재율이 높아야죠. 뭐 그 한 10% 싣고 가는 것보다 100% 이게 적재율이 높으면 좋고. 2번 공차율 극소화를 위해서 차량의 배송 빈도를 높인다. 공차율이 뭐예요? 그 빈차로 그러니까 총 운행 거리 중에 화물을 적재하지 않고 운행한 거리 그 비율을 공차율이라고 하죠. 빈차. 네, 공차. 그러니까 빌공짜잖아요. 빌공짜. 그 반대는 영차죠. 영차. 그러니까 이거 찰영차. 가득 채우고 싶고 적재함에다 가득 싣고 하는 거 있죠. 싣고 다니는 영차. 그래서 공차율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배송 빈도를 높인다? 이게 옳지 않네요. 운송 시스템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왜냐면 공차율을 갖다가 극소화하기 위해서, 즉 빈 차로 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차량의 이 배송 빈도를 갖다가 높인다겠는데 높이면은 더 빈 차로 다니게 될
확률이 더 높겠죠. 오히려 배송 빈도를 낮춰야 되겠죠.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높인다 생각이 틀리고 이렇게 돼야겠죠. 낮추어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취적 운송 수단을 선택한다. 4번 취단 운송 루트 라우팅을 갖다가 개발한다. 물류 기기를 계산하고 정보 시스템 정비한다. 옳지 않은 것은 운송 시스템 합리화방에서는 이 부분이 배송 빈도를 높인다 해서 이 부분이 틀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3번입니다. 트레일러에 형성했다는 설명과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것은 제가 보니까 그 평상식 트레일러, 플랫 베드 트레일러죠. 그 다음에 니은 배영 트레일러, 그 뚜껑이 있는 트레일러죠. 배영. 오픈탑. 그 다음에 스켈레탈.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트레일러를 갖다가 운송하는 그런 용이죠. 그 다음에 중저당식 트레일러. 그러니까 드랍 베드 트레일러죠. 중앙 부위가 좀 낮게 설계된 거. 그래서 이것은 옳은 것을 모두 골랐는데 이게 전부 옳아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전부 옳다. 다음은 74번입니다. 74번. 이런 문제 참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해상 운송시 위험함을 그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건데 이런 문제 많이 접해 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 1번 보시면은 IMDG 코드에서 요 IMDG라는 게 국제해상 위험물 운송 규칙을 얘기하거든요. 네. 국제해상 위험물 운송 규칙인데 요것은 그 IMO라고 국제해사기구에서 요 채택한 코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1번 IMDG 코드에서 위험물이라는 용어에는 이전에 위험함을 담았던 세정되지 않은 빈 포장 용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이것은 그 빈 포장 용기도 포함이 돼요. 포함. 왜 그러냐면 그 위험화물이 담겨져 있던 그 빈 포장 용기도 위험물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하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남아있던 포장 용기에 남아있던 잔량의 가스나 이런 액체류가 반응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그 1번 이게 틀린 거죠. 2번 위험물 선적술에 요구드리는 위험물 명세 정보에는 UN 번호나 품명, 급 및 등급, 포장 등급이 포함된다.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 위험물 선적술에는 이런 그 UN 번호, 품명 이런 것들이 전부 그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IMDG 코드에는 위험물을 여러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 데서 1급은 인화성 액체류이다. 1급은 이건 화학류예요. 1급은 그 화약류, 화약 있죠? 화약류. 그래서 여기서 인화성 액체류를 하겠으니까 인화성 액체류는 이거 3급이에요. 3급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틀렸죠. 3번 PSN 프로퍼 shipping name이죠. 위험물 운송 전문가 위원회가 위험물에 부여한 고유 번호이다. 이것은 여기서 나왔던 이건 PSN이 아니라 이게 UN 번호를 갖다가 얘기를 해요. UN 번호. UN 번호는 위험물 운송 전문가 위원회가 위험물에 대한 고유 번호이다. 이래야 맞는 거죠. 예, 그래서 PSN은 결국 이게 그 정식 운송 품명을 갖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4번 틀렸고 5번 IMDG 코드에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위험물이 충전된 모든 포장 화물에는 그 화물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표차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부착을 해야 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틀린 거 있고 부착해야 된다. 부착해야 된다. 그러니까 별도 명문 규정이 없는 한 표차를 갖다가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해상운송지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어요. 2번. 나머지는 틀렸다. 75번입니다. 75번. 이건 보세구역이거든요. 자,
자, 보세구역의 형태와 운영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관 검사장은 통관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청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맞는 내용이죠. 2번 보세 창고에는 외국 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한다. 맞는 내용. 3번 보세 전시장에는 박람회, 전람회, 경품품 전시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 물품을 장치 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예, 맞는 내용이고. 4번 세관장은 보세 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나 수량, 장치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5번 세관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회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 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세관, 이 부분이 틀렸죠? 관세청장. 그래서 보세구역에 해당되는, 여기 해당된 거, 1, 2, 3, 4번은 맞는 내용이고, 옳지 않은 건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다. 5번. 다음은 76번입니다. 이건 운영관리 지표에 대한 문제죠. 이 부분도 해마다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76번 공로운송의 운송관리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찾는 겁니다. 1번 가동률은 일정 기간 동안 화물 차량을 실제 운행한 시간과 목표 운행 시간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표로, 여기까지는 맞아요. 목표 가동일수를 실제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실제 가동일수를 목표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출하는 거죠. 나누어 산출한다. 그리고 바뀌었는데 이게 틀렸고. 2번 휘전율은 화물 차량이 일정한 시간 내에 화물을 운송한 휘수를 말하는 지표로, 여기까지 맞아요. 평균 적자량을 총 운송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여기도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아주 문제가. 이건 총 운송량을 갖다 평균 적자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래야 맞는 거죠. 이것도 틀렸고. 3번 영차율은 전체 화물 운송 거리 중에서 실제로 얼마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적재 거리를 총 운행 거리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네요. 예, 76번에 3번 영차율에 대한 게 이게 이제 맞는 내용이고. 4번 복화율은 편도 운송을 한 후 귀로에, 그러니까 귀로라는 게 돌아올 때죠. 귀로에 복화 운송을 어느 정도 수행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로 편도 운행 횟수를 귀로시 영차 운행 횟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뀌었어요. 앞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영차 운행 횟수를 편도 운행 횟수로, 귀로시 영차 운행 횟수를 편도 운행 횟수로 나누어 산출하게 됩니다. 이것도 앞뒤가 바뀐 거죠. 5번 적재율, 화물 자동차의 적재량 대비 실제 얼마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기까지 맞고. 총 운행 적재율은 차량 적재 정량을 총 운송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요것도 요게 앞뒤로 요 총 운송 적재율은 요것도 바뀌었어요. 총 운송량을 차량 적재 정량으로 나누어 산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앞뒤가 이렇게 바뀌는, 그러니까 공로운송의 운영 관리 지표에 대해서 가동률이나 휘전율, 복화율, 적가율을 앞뒤로 이렇게 바꿔낸 거죠. 그래서 이걸 정확히 모르면은 여러분들 틀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답은 76번에 3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77번입니다. 한국 부산의 A마트는, A마트, 그러니까 한 군데죠. 이건 수입업자가 한국 부산의 A마트, 베트남 호지민의 BCD 업체로부터 매월 식품 및 식자재 약 30cbm을 컨테이너로 수입하고 있다. 이때 혼재 방식과 운송 형태에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러니까 한국의 A마트라는 것은 이건 수입업자가 한 명이죠. 수입업자가 1명이고 A마트 하나죠. 그 다음에 수출업자는 다수죠. 베트남 호치민의 BCD, 수출업자는 다수. 여기서는 호치민의 BCD 업체죠. 이때 혼재 방식하고 운송 형태라는 게 어떤 것이냐? 그래서 한 명의 수입업자가 다수의 수출업자로부터 수입 시 이용하는 방식은
이건 바이어스 콘솔리데이션, 그러니까 콘스라는 거죠. 이것은 3번이 되겠네요. 예. 바이어스 콘솔리데이션, CF에서 CY,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은 78번 보실까요? 예, 택배 특성. 택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예, 옳은 것. 자, 보시면은 개인 화물부터 기업 화물까지 불특정 다수의 화물을 대상으로 한다. 맞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 택배 맞는 내용. 니은 물류기지, 집배차량, 자동 분류기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 이게 틀렸네요. 이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죠. 필요하다. 않다 했기 때문에 틀렸다. 필요하다. 3번 운송인은 일반인 책임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는 내용이죠. 택배에 있어서. 그 다음에 니을 개별 화물의 전산관리, 화물 추적, 집회 차량과의 통신 등이 접목되는 사업이 맞는 내용이죠. 택배 특성이죠. 그 다음에 미음 집화와 배송이 별개로 수행되는 운송 사업이다. 이게 별개로 수행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틀렸죠. 이게 동시에 수행되는 사업이죠. 그 다음에 오 비읍 택배 사업은 매출액에 비해서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택배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 3대 업종이거든요.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그래서 물류센터에서 이게 작업할 때 보면 굉장히 만만치가 않죠. 힘이 많이 들죠.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하면 기억번, 니은은 틀렸죠? 필요하다는데 디귿번, 그 다음에 니을번, 비읍번. 기억, 디귿, 니을, 비읍 해갖고 이것은 4번이 정답이겠네요. 4번. 기억, 디귿, 니을, 비읍. 79번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요것은 그 취수비용법에 의해 갖고 이게 그 운송 구간하고 할당량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찾는 문제거든요. 자, 수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 비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서 최소 비용법을 적용할 때 첫 번째 운송 구간 할당 후에 두 번째로 할당되는 운송 구간과 할당량을 순서대로 내라는 것은, 그러니까 두 번째 할당하는 거 최소 비용법으로 이걸 찾는 거죠. 운송 구간하고 할당량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할당되는 거에 그 운송 구간하고 할당량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죠. 네,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다 최소 비용법은 각 운송 구간에서 가장 작은 거 있죠? 그 보면은 여기서 가장 작은 게 4, 3, 5, 7, 6, 여기 가장 작은 게 3이네요. 3. 이럴 때 이제 그 가장 작은 거부터 이제 할당을 하게 되죠. 그러면 3일 때 여기는 수요량이 20이고 여기도 20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20톤을 갖다 할당하면 여긴 제로가 되고 여기도 제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중요하죠. 두 번째로 할당하는 거 있죠. 예. 이걸 이제 찾는 거죠. 예. 그러면 두 번째 3 다음에 4인데 4 쪽에 보면은 이쪽 행 쪽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제로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다 할당을 못 하죠. 그 다음에 5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그 공급량이 제로가 되니까 없죠. 그 다음에 6은 이쪽에 보면은 이 열로 보면은 수요량이 제로기 때문에 여기도 할당을 못 하고, 그 다음 7 보시면은 7은 수요량이 35고 공급량이 50이죠. 여기다가 35톤을 갖다 할당하면은 여기가 제로가 되고 여기가 15톤이 남죠. 예. 그래서 두 번째 할당하는 것은 여기죠, 여기. 예. 그래서 여기다 보면은 B1이죠, B1. 이렇게 B1. 그러니까 운송 구간은 B1이고 할당량은 7 곱하기 35. 그러니까 35톤을 갖다가 할당을 하는 거죠. 35톤을. 그러니까 정답은 B1에 35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소 비용법 적용하는 것은 단위당 수송 비용이 가장 최소인 칸에 우선적으로 할당하게 되는 거죠. 그 순서대로 할당을 하게 되는데 그 할당이 수요량의 공급량이 제로가 되면 할당을 못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또 참고로 할당할 때는 최대한 많이 가능한 최대량을 갖다가 배정을 하게 되죠. 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이 B1에서 35톤이다. 자, 80번 마지막입니다.
요것은 그 운송비하고 보관비의 관계에 되는 문제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다음은 운송수단의 속도와 비용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시면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비용이라든가 이쪽은 비용 Y축은 비용이 되겠고 이쪽에 속도가 되면은 그 운송비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운송비 그 다음에 보관비. 그러니까 운송 속도가 이게 철도가 가장 느리고 그 다음에 화물 자동차 트럭 그 다음에 항공기가 이제 가장 빠르겠죠. 일반적으로 항공기 이렇게 빠르면은 운송비 그 다음에 보관비 이렇게 서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자 박스 안에 보시면 속도가 기억 운송수단일수록 운송 빈도가 더욱 높아져. 운송 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속도가 빠른 거죠. 항공기 같은 걸로 운송을 할 때 이때는 니은 뭐가 증가하겠어요. 속도가 빠르니까 운송비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기억에는 빠른, 니은에는 운송비.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속도가 디귿 운송수단일수록 운송 빈도가 더욱 낮아져. 빈도가 낮다는 것은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뭐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럴 땐 그 디귿에는 느린 운송수단일수록 운송 빈도가 더욱 낮아져. 니을에는 이것은 이제 운송 빈도가 낮아지면 보관비가 증가하게 되죠. 보관비가. 니을에는 보관비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요게 4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운송수단에서 운송비도가 더욱 높아져서 속도가 빠르니까 이건 운송비가 증가되고 속도가 느린 운송비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 보관비가 증가된다. 그래서 빠른 운송비 디귿에는 느린 보관비. 정답은 4번이다. 자,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회 화물 운송론 그 기출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갖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셨고 또 혹시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년 22회를 갖다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참고로 하셔갖고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이제 학습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